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모처에 사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런 사연은 써본 적도 어디에 내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기처럼 느껴져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얘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여겨주세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진 27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잘 웃는 사람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죠. 남편은 대기업 협력 물류업체의 영업직으로, 저는 동네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함께 사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걸 큰 문제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달 전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랫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지갑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바지에 다시 넣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멈추더라고요. 지갑이 유난히 두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보다 더 많은 건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몇 장도 아니고 10여 장 넘게 겹쳐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걸 또 안 버리고 이렇게 뭘 모아놨나 하고 그냥 정리해 주려는 마음에 그 영수증 뭉치를 꺼내서 버리기 전에 한번 훑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같은 병원, 같은 주소, 반복되는 날짜, 게다가 진료 항목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요. 정신건강의학과 영수증을 볼 때까지만 해도 처음엔 남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말을 못 꺼낸 병이라도 있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전 간 적이 없거든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병원 다녀온 것 같던데? 남편은 그냥 그대로 TV를 보면서 무심하게 대꾸하더군요. 회사 건강검진 때문에 들렀어. 요즘 다 통합으로 하더라고. 그러곤 재빨리 리모컨을 들어 뉴스를 틀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상할 게 없었는데 전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 이 남자 수상하다 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고 퇴근했고 아침엔 밥을 먹었고 잠들기 전엔 TV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며칠씩 훌쩍 출장을 가버렸어요. 원래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수상하던지 어디 가냐고 다그치고 싶은 걸 꼭 참아야 했어요. 며칠 뒤에 저는 병원 주소를 따라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찍힌 병원은 제가 사는 시 외곽 쪽에 제법 규모 있는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것저것 진료 과목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산부인과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접수처에는 야무져 보이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본과 남편 이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양호 씨, 제 남편인데요. 최근에 자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진료 내역 확인이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인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냅니다. 가족인데도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간호사는 똑부러지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내셔도요. 본인 동의 없인 열람이 안 되세요. 그 말투가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있다. 아주 큰 뭔가가. 저는 막막한 마음에 일단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탁을 거절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옆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저 김영호 씨 와이프예요. 제발 한 번만 좀 부탁할게요. 남편이 바람핀다는 의심이 들어서 미치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다른 간호사가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사정이 안 되셔서. 그 간호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김영우 씨는 임신한 부인과 함께 오시는 것 같네요. 나이 차이도 좀 나 보이고 어쩐지 주위를 너무 의식하셔서 혹시나 했는데. 네, 남편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눈물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저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 근처 카페를 자주 찾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창밖만 내다보면서 어떨 땐 문을 닫을 시간까지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병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추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저 무작정 기다린 거였죠. 몇 번을 허탕치고 며칠째가 지났는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남편이 병원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인부복 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은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그 간호사가 있길래 죽기 살기로도 매달렸어요. 제발 좀 주소 좀 알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민폐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 주소 좀 알려달라고 펑펑 울면서 매달렸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지는 알지만, 그럼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알아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정말 난처해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하지만 제 사정이 너무 딱해 보였는지 그분은 저한테 돈은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쪽지를 한 장 써줬어요. 여기요. 이거 정말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이 주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엔 절대 이런 부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분이 써주신 주소는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보다 더 새로 지어진 고급 단지, 전세 시세를 검색해보니 아파트가 4억이 훌쩍 넘는 곳이었어요. 그 여자 아파트를 찾아간 날은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단지 입구에 어린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신혼생활을 고생스럽게 보냈던 동네와는 참 달랐어요. 저는 한참을 단지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1103호를 향해 걸어 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는 손이 엄청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5번은 망설였던 것 같네요. 내가 뭐에 씌인 게 아닐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잘못 보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되짚고 또 되짚어봐도 그날 제가 본 사람은 남편이었고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알려준 내용도 틀림없는 남편이 맞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게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 하고 벨소리가 울리더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다가 저는 일단 택배라고 둘러대버렸어요. 택배요? 놓고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혹시 김영호 씨 아세요? 찰나의 침묵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자는 엄청 어려 보였어요. 30도 안 돼 보였습니다. 그때 산부인과에서 스치듯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질끈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면티에 니트 가디건을 걸친 수수한 차림, 그리고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요.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니기만을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해야 했어요. 저 김영호 씨 여기 자주 오시죠? 그 여자는 저를 엄청 경계했어요. 웬 낯선 여자가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부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영호 씨요? 아,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여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씨는 제 남편인데요? 저는 차라리 그 여자가 모든 걸 알았더라면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내 남편을 만난 여자였더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영호의 아내로 살면서 뱃속에 아이를 품었는데도요. 이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말은 날카롭게 하고 있지만 그 여자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를 앞에 두고 그러고 있으니 꼭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하고 가려낼 건 가려내야 했어요. 김영호 씨랑 전 결혼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도 있고요. 여자분은 벽을 짚고 기대더니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 남편 지금 출근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분에게 대답해줬습니다. 네, 김영호 출장 갔어요. 저한텐 지방 출장 간다고 그랬다고요. 김영호 씨가요. 내일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저한텐 내일 출장 간다고 했어요. 저는 김영호랑 27년을 같이 살았어요. 항상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그러다 어떨 땐 해외 출장도 가고. 맙소사, 미쳤어 정말. 충격을 받았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분은 그제야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냥 평범한 집이더라고요. 된장찌개 냄새,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밥 냄새, 그리고 한켠에 어질러진 장난감 상자. 내연녀와 잠만 자는 오피스텔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은신처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일상이 숨쉬고 있는 가정집이었어요. 심지어 신발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큰아이도 있더라고요.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작은 액자 속에서 제 남편은 아이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은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27년 동안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혹시 김영호랑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년 됐어요. 같이 산 건 6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5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던 제가 무너졌어요. 정말이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려서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헛구역질까지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그 여자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미니 씨. 네, 그분 이름이 미니 씨였는데 정말 아기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펑펑 우셨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한참을 분노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미니 씨가 저에게 차근차근 그간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그분은 매일같이 바쁘고 출장이 잦은 남편과 함께 살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인데 독방 육아를 하면서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니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래서 김영호가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를 함께 다녔던 겁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게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최근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꽃도 사주고 해서 너무 믿었나 봐요. 미니 씨가 엉엉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남편은 없는데 혼자 반찬가게 건사하느라 아등바등.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애는 나 혼자 키우냐, 늘 그를 원망했었습니다. 전화 잘 안 되고 주말마다 사정 있다고 피하고
저는 솔직히 이 남자 바람피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집 현관에서 재숙님이 혹시 김영호 씨 아냐고 물으셨을 때 심장이 철렁했던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속았고 같은 이름을 불렀고 같은 거짓말을 들으며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여자 둘이서 다식은 녹차를 놓고 마주 앉아 있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 부모님한테는? 이 다음은 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집에 돌아오는 길은 참 이상했어요. 같은 길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신호등 불빛도 낯설고 옆에 걷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도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머릿속엔 계속 그 여자 얼굴이 맴돌았고요. 그 사람 옆에서 아이랑 웃고 있던 그 사진도 떠오르고 그날 이후 밤마다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이랑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출장이 잦았던 것, 항상 핸드폰 통화 목록이 비어있던 것, 새 셔츠 냄새가 은근히 다르던 것. 그땐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 복선이었어요. 하나씩 정리를 해봤어요. 일주일 일정을 도표처럼 쭉 적어봤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화요일 밤쯤까진 저랑 있었어요. 본사 회의 때문에 서울 간다고 한 게 수요일 아침. 그때부터 이틀은 그 여자랑 있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죠? 심지어 카톡 말투도 달랐어요. 저한텐 늘 오케이, 이응이응 이런 식이었는데 그 여자에겐 여보 하트, 우리 공주 뭐해? 물음표 그런 말투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 이상하게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여자가 더 있겠어? 하는 생각과 그래도 모르니 봐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해왔는데 설마 더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이상한 직감이랄까요? 결국 저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남편의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집에 자주 없는 사람이니 시간이야 많았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또 다른 주소의 우편물을 확인하게 됐어요. 남편이 취미로 구독하는 정기구독 잡지였는데 그걸 다른 주소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어쩌면 미니 씨 말고 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무리 그래도 설마 했지만 이제는 설마조차 믿지 못하게 됐죠. 그 주소를 들고 저는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골목길 안쪽, 다세대 주택들 사이. 지도 앱을 켜놓고도 몇 번을 돌고 돌아 겨우 찾아갔어요. 이번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대체 이 남자는 뭘까? 여기서도 설마? 했을 때 남편이 구독하는 잡지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놓인 작은 세발 자전거를 봤을 때 핸들에 매직으로 쓰인 그 집 아이 이름이 김씨인 걸 보자마자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사실인가 보다 싶어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난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남편이 또 어디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몇 번째 충격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고 사람이 진짜 멍하다는 상태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이번에도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마흔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삶에 지친 얼굴이더군요. 미니 씨처럼 어려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보다 훨씬 연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김영호 씨 아세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제법 익숙해진 스스로가 얼마나 어이없던지
여자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절 빤히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 여자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선 제 남편이에요. 왜요? 또 밖에서 헛짓거리했어요? 김영호의 부인 사모는 박지혜 씨였어요. 지혜 씨는 질렸다는 듯이 저한테 물을 가져다 주면서 혹시 결혼한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진 그저 바람기 많은 남편이 또 사고를 쳤나 보다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결혼 27년 됐다고 하니까 그제야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2년 7개월도 아니고 진짜 27년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니 자기 얼굴을 문지르면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난 내가 본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본처가 따로 있네요. 미친놈. 지혜씨가 몇 번이고 가슴을 내리치면서 눈물을 쏟는데 어이가 없긴 저도 마찬가지라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애는 5살이에요. 밖에 자전거 보셨죠? 눈물을 닦으면서 그분이 말하는데 순간 머리가 찌릿했어요. 5살. 앞집 미니 씨도 그랬죠? 그 집 아이도 5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같은 시기에 두 여자가 동시에 임신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미친 김영호는 그걸 알면서도 둘 다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지혜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영호는 영업직이라 워낙 바쁘고 늘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바람기가 많았으니까. 속은 엄청 썩였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갈라서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죠. 어차피 식 안 올리고 사는 사실혼이었고 일주일에 이틀, 많으면 사흘 정도 보는 걸로 그냥 마음 놓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설마 이 본처가 따로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지혜씨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혹시 저 말고도 또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거기가 그쪽보다는 먼저고 임신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다 내려놨다더니 결국 지혜씨도 많이 울었죠. 저는 저녁까지 그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아이가 하원 시간이라 아기 얼굴도 봤어요. 남편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저희 셋이 모였어요. 사는 곳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다른 세 여자가 미친 김영호 때문에 둘러앉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주간 스케줄, 집 위치, 회사 출퇴근 시간, 은행 계좌, 카드 사용 내역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하나 검증해봤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일주일을 3등분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시간부터 볼까요? 그 사람은 영업직이었어요. 출장이 잦고 외근이 많다는 점. 그게 오히려 이중생활, 아니 3중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었더라고요. 저랑은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땐 타지의 본사 회의라고 말했죠. 화요일 밤이 되면 서울 본사 미팅이라며 올라갔고요. 그때부터는 신도시 아파트, 그러니까 첫 번째 내연녀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수요일까지 머물렀어요. 목요일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도매상 미팅이 밀렸다. 협력업체랑 회식이 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뒤엔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2번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그때그때 조정했어요. 뭐 가끔은 우리 집, 가끔은 둘째 여자 집, 아주 가끔은 그냥 숙소에 와 있고 피곤하다는 말로 하루 종일 연락두절. 그리고 목요일 밤쯤 또 사라지면 이번엔 협력업체 미팅이라면서 그 3번째 집으로 갔던 거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을 3등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금전 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장이 3개였고 보험도 따로, 적금도 따로. 첫 번째 여자한텐 유치원비와 월세 지원, 두 번째 여자에겐 둘째 준비하면서 힘들지 말라면서 생활비 통장. 저한텐 뭐랄까요? 명목만 있는 생생용 통장? 뭐 그게 다였어요. 처음엔 좀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누굴 더 사랑했니만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친 인간인데 우리 셋 다 피해자일 뿐이었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인생 전체가 가짜였어요. 남편을 연기한 거였어요. 3명한테 동시에요. 그리고 그걸 무려 몇 년을 해왔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저랑 밥 먹고 나가서 그날 저녁엔 다른 집 아이에게 책 읽어주고 다음 날엔 또 다른 집에서 반찬통 들고 출근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허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의지한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할놀이 중 하나의 캐릭터였던 거죠.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 이건 그냥 바람 피우는 게 아니구나. 진짜 또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3명 다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그 사람의 꼼꼼함이었더라고요. 각 집에는 각각 다른 물건들이 있었죠. 집마다 다른 칫솔이요. 우리 집은 파란색, 신도시 집은 민트색, 그리고 외곽 다세대 주택에는 분홍색. 아주 철저했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구분해서 산 거예요. 저한텐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신도시 집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외곽 주택에선 자상한 아빠 역할을 하더라고요. 돈 문제도 철저했어요. 급여는 3개의 계좌로 나눠 관리했고 첫째 여자에게는 생활비 통장, 둘째 여자에겐 보험 명목의 자동이체, 그리고 제게는 늘 그렇듯 최소한의 생활비만 줬어요. 등본에는 배우자 항목을 비워두거나 주소지를 단독 세대로 분리해뒀고 보험 수익자도 각각 다르게 지정해놨더라고요. 이 사랑이라기보단 생활 설계에 가까웠어요. 새 여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3개의 세트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습니다. 죄책감 하나 없이. 생각해보면요, 사소한 단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장 가방이 항상 정리돼 있던 거, 셔츠 냄새가 좀 다를 때, 통화 기록이 늘 비어있던 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늘 그렇게 넘겨왔던 거죠. 저는 그 사람을 믿었던 게 아니라 내 결혼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일 소름 끼쳤던 건요, 그래놓고도 폰 연락처에 이름이 더 있었어요. 이사님, 팀장, 물류 A 이런 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가볍게 만나는 여자들 이름이었어요. 가정까지 꾸린 건 우리 셋, 나머지는 캐주얼한 만남.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소름 돋았죠. 이건 누군가의 실수나 충동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정말로 계획하고 움직인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각자에게 인사를 따로 했어요. 미니 씨도 지혜 씨도요.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턴 우리 각자 살아야 한다고. 사실 그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미니 씨와는 통 몇 번 했고 지혜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얽힌 관계니까 우린 서로 피해자였지만 피해자끼리 얼굴 자주 마주하면 상처도 자꾸 덧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고 애초에 늘 비어있던 아빠의 자리보다 저를 더 애틋하게 여긴 애들이라 이해해 줄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아빠 새집 살림했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디테일한 건 다 빼고 조심스럽게 어쩌면 네 아빠랑 갈라서서 나도 내 인생 찾아가련다 했더니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던 큰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 엄마 인생 찾아 살아. 그 말 듣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이 대견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하고 아프고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평상시처럼 무덤덤. 일주일에 2번 손님처럼 왔다 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미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버티느라 몰랐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분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27년을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인간은 날 한 번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다 놓고 떠나면 편하긴 하지. 근데 그 인간한텐 너무 편한 결말이잖아. 그 사람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어선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되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끝낼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니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며칠 뒤에 저희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정말 도끼를 가득 품고 단단히 준비했어요. 김영호의 회사 주소, 근무지 층수, 점심시간 동선까지 미리 조사했죠. 혼자였다면 막막했을 텐데 이상한 연대의식까지 생기더라고요. 미니 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직원 통해서 회사 내부 구조도 이미 파악돼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저희는 각자 큰 대형 사진 인어물을 들고 회사 로비 회전문 안쪽에 마스크를 쓰고 일렬로 섰어요. 김영호가 찍힌 가족 사진을 들고 말입니다. 판넬의 남은 부분엔 각자 가정에서 찍은 사진도 붙이고요. 아이 얼굴이나 우리 얼굴은 전부 스티커로 가렸지만 새 가정의 가장인 김영호는 이 사진에서도 저 사진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마카로 이렇게 썼어요. 한 남자 새 가정, 김영호는 각성하라. 경비 아저씨가 너무 난감해하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희를 말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우린 한 맺혀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내보내려면 이거 다 부수고 때리기라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곧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속삭이고 돌아보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륜인가 싶었겠죠. 근데 사진이 3장이고 같은 남자 얼굴이 3번 반복되니까 다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몇몇이 하고 눈짓을 주고받는 걸 보니까 김영호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때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내려왔어요. 어지간히 다급한지 거의 날듯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소개하기에 각각 김영호 상사, 인사 담당, 그리고 감사팀 실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보시는 대로라고 말했더니 3명 다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일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판넬을 잠깐만 내려보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누가 알아보면 쪽팔린 거 우리도 다 안다. 애들도 걱정된다. 그렇지만 김영호가 이 회사 잘리고 망신당하기 전까진 못 움직인다 그랬죠. 인사 담당 얼굴이 확 굳더니 뒤돌아서 통화하더군요. 몇 분 지나 감사팀 직원들이 내려왔고 따로 모실 테니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했어요. 김영호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싶다고 우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회의실로 따로 이동했어요. 저 사모님들, 혹시 인터넷에 이 사진이 퍼지진 않았죠?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어디 뭘 올린 건 아니다. 그렇지만 누가 인터넷에 올리면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는 감수하고 앉으시다 그랬어요. 회사 사람들이 정말 난처해 하더라고요. 사모님들, 이게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 영업 파트가 회사 기둥이에요. 김영호 씨는 영업맨이고요. 이러시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다. 이대로 가면 기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영호 정리할 테니까 그 품위 유지 조항 위반 이런 걸로 해고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턴 가정 내에서 해결해 주세요. 잠깐이었지만 저희끼린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하면 정말 치밀하게 삼중 생활했는데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상처받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피켓은 내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 얼굴은 직접 보고 가야겠다 싶었죠. 김영호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직원이 뒤통수를 벅벅 긁으면서 어정쩡하게 말했어요.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빌라고 하세요. 김영호 안 빌면 저 양 갈래요. 그랬더니 정말 총알같이 직원이 튀어나갔고 조금 뒤에 김영호와 함께 돌아왔어요. 와, 정말 인간 꼴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린다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이 시뻘개서 저희 눈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막 울더라고요.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진짜야. 어떻게든 갚을게. 제발 기사만 나지 않게 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인생 좀 살려주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니 씨도 지혜 씨도 그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작아진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제일 입담이 센 지혜 씨가 딱 일어나더니 놀고 있네 미친놈 하고 나가버렸어요. 사실 더 심한 욕을 했는데 여기선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때 갑자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울분이 조금은 덜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호에게 매일매일 전화가 왔어요. 물론 새 여자에게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거죠. 그중에 누가 좀 자기를 받아주나 하면서 들이대는 연락이었어요. 첫날은 미니 씨, 다음 날은 지혜 씨, 그리고 저한텐 새벽 3시에 문자도 보냈더군요. 내용은요? 늘 같았어요. 진심은 너였다. 가장 오래 함께한 건 너잖아. 이건 내가 미친 거였어. 제발 한 번만 아이들만 생각해줘. 문장은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어요. 제일 어이없던 건 저한테는 27년 동안 고맙다면서 미니 씨한테는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 했고 지혜 씨한테는 지혜야 우리 딸 생각해 그랬다더라고요. 웃기죠? 아직도 누가 진심이었는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김영호였어요. 미니 씨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떠났어요. 언니인가 오빠가 동남아에 있다고 하던데 가서 친정 식구들 사업 거들면서 앞으로 영영 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다고 말하던 표정이 생각보다 담담해서 더 짠했어요. 아이 손 꼭 붙잡고 공항 가는 셔틀 안에서 이젠 진짜 나만 보면 살 거예요. 그랬죠. 지혜 씨는요, 정말 독해졌어요.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투잡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서 아기를 맡겨놓고 돌아서면 막 눈물이 난다는데 그래도 홀로서기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겠죠. 지금도 씩씩하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제 터전이었는데 이젠 좀 벗어나보고 싶더라고요. 주위에선 그 나이에 무슨 낯선 타지냐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들은 그냥 이혼한 줄 아니까 그걸로 됐다고 많이들 말렸었어요. 그래도 제 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커서 기숙사 사니까 저 혼자서 조용한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어요. 마트도 작고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지만 이상하게 그게 딱 좋았어요.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면 야채 다듬으면서 라디오를 틀어요. 그리고 가끔 미니 씨랑 지혜 씨가 떠오르기도 해요. 우린 연락을 주고받진 않아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서로가 어딘가에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가고 있을 거라는 확신,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어쩌면 언젠가 마트 냉동 코너 앞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무심히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그땐 반가울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굳이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선가 저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혼자만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감정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도 끝까지 다 알 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멀리 지역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